이코노미 21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코노미 21의 이상훈입니다. 저희가 전국의 흐름과 시세의 맥을 짚어보는 동향과 전망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미 기존에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프로그램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저희가 지금 시작하는 저희가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낼지 좀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차별화를 통해 시청자들 곁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질책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또한 말초적 본능을 자극하고 반지성적인 행태로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전파하여 입속을 채우는 사이비 언론, 사이비 유튜버들을 보면서 저희도 조심하고 경계하며 원칙을 지키며 정도를 걷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향과 전망은 20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셨던 이훈 전 의원을 고정 패널로 모시고 첫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이훈 의원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예, 저 전에 20대에서 국회의원 했던 이훈입니다. 우리 이상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함께하게 됐는데 동향과 전망이 어쨌든 사회적으로도 좀 보탬이 되고 우리 이코노미 21에도 좀 보탬이 되고 그럴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는데 저도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다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잘 지켜봐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수. 자, 그러면 의원님 저희가 첫 방송인데 예. 선택한 주제가 뭐죠? 조금 시기적으로 늦긴 했는데 되게 중요해서 다뤄야 될 게 아마 이재명 우리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의 국회 대표연설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는 게 앞으로 이재명 대표님께서 걸어가야 될 정치적 행보나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하고 내지는 좀 평가하고 좀 더 보완될 점을 한번 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걸로 정했습니다. 대표 연설이 아니었죠. 무슨 출마 선언문 같은데요. 예, 출마 선언 같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전 대표 연설들과 좀 다름이 있어요. 예전에 보통 국회 대표 연설 그러면 그 시점에 이제 국회에서 정치적 쟁점이 됐던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님 대표 연설 이후에 이제 이루어진 권성동 대표 연설을 보면은 거의 이재명 모두까기 정도 수준에서 이 정치 공세로 일관했던 뭐 그런 대표 연설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재명 대표님의 이번 대표 연설은 그것과는 좀 결이 다른 대표 연설이었어요. 상당히 중요한 의제들을 많이 다루었고 좀 거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정치에 정리되지 않은 느낌도 없지 않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있을 수 있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님이 어떠한 정치적 행보를 할 것인지를 미리 짚어보는데 대단히 유용한 자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이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이 막바지지만 저희 이코노미 21은 뭐 탄핵 100% 인용 될 거라고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조금 더 먼저 대선 정국으로 한 발 좀 먼저 들어가 보자. 뭐 그런 취지가 되겠죠. 일단 뭐 그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대표 연설에 일단 뭐랄까 인상 같은 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첫 인상은 어쨌든 뭔가를 많이 담으려고 애를 쓰셨어요. 애를 쓰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식당으로 치면 그러니까 메뉴판이 쫙 큰 많은 메뉴가 들어가 있는 큰 메뉴판을 좀 본 느낌이고 김밥 천국. 이전에 본 듯한 메뉴들이 너무 많았고 뭐 새로운 느낌의 메뉴는 조금 보기 어려웠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중요한 연설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뭐 지역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마지막 이제 내용을 담으면서 정치적 전망에 대해서 내지는 정책적인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ABCDEF라는 이 라임을 맞춘 거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좀 꿰맞춘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다뤄야 될 주제들이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것 때문에 대표님 연설, 그다음 담아야 될 내용이나 본인이 이런 그 자기의 정치적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소개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격이 좀 그것 때문에 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 지금
탄핵 정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정국 오늘 이제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야 각 그 밑에 흐름은 대선을 향해서 전부 다 움직이고 있다. 움직이고 있죠. 예. 예를 들어 아마 뭐, 우리 이재명 대표님 발이 제일 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보니까 어디 현대자동차 아산도 갔다 오셨던데. 일단 뭐 이재명 대표의 교수단체 연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뭐 그 잠재적인 대선 주자 내지는 이제 뭐 출마 가능성이 경선 도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뭐 김경수나 김부겸 예. 저희들이 언론 노출이 막 시작이 됐고 시작됐죠.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나긴 했지만 한동훈 전 대표가 책 출간을 앞두고 있고. 네 그래서 몸풀기를 시작하는 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개인적으로는 김문수 그 전 장관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되는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일단은 우리 민주개혁진영 입장에서 보면 김문수 지사 정도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을 가진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그래서 뭐 지금 지지도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혹시라도 그 정도면 예전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정도 수준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 국민적 기대들도 조금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합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40명이나 몰려갔어요. 예. 예. 좀 뜻밖인데 그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단은 좀 조용한 편이고 근데 마지막으로 지금 뭐 거의 막장 수준의 내용이 불거지고 있는 개혁신당 예. 이준석 의원도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예. 뭐 이준석 대표는 대표는 아니죠. 지금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을 계속 올리려고 이제 크리티컬한 지점 좀 찾아가는 것 같거든요. 자기가 지난번에 정치적으로 소구를 했던 20대 남성들을 대상으로 반패미 갖고 장사를 세게 했는데 이번에도 이제 또 동동이들 또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본인은 대단히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자기가 어디에 서야 될지에 대한 착목 지점이 분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의 주목도도 좀 올리고 그다음에 크리티컬한 지점에서 나름대로 전선도 쳐보려고 애를 쓰고 뭐 이런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성공할지는 모르겠네.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근데 출발부터 그냥 그 허나 대표한테 그냥 발목이 아주 세게 잡혔죠. 네, 그래서 뭐 좀 지켜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우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연설문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인상이 너무 나열적이다. 예. 뭐 그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출마 공약을 담아야 되는 내용과도 연결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쭉 나열적으로 될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 인상 깊은 내용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 인상 깊었던 내용은 그 연대의 틀을 말씀하신 네네. 것에 대해서 이제 그 헌정수호연대라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어쨌든 내란을 종식하고 헌법을 유린하려는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하는 뭐 이런 헌정수호연대 얘기를 하셨고 최근에는 그런 의미에서 내란 종식 원탁회의라는 것도 회의를 한번 첫 번째 모집하셨어요. 네. 그때 보면 같이 참여했던 게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뭐 이렇게 해서 민주당 우리 이재명 대표가 이 내란 종식으로 해서 함께 힘 모으자고 뭐 이런 원탁회의도 만드셨던데 저는 그 연대 틀을 만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기억을 다들 하실 텐데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 박근혜 탄핵에는 당시 저 보수당 일부까지도 사실 참여해가지고 박근혜 탄핵을 이뤄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 탄핵 연대를 이끌어서 사실은 더 이상 그런 불행한 헌정 질서를 유린하거나 이런 국정을 유린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한 연대 틀을 좀 가져갔으면 싶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제 그때 함께 탄핵에 함께했던 제 세력들로부터 가장 많은 이제 불평을 들었던 게 탄핵의 성과를 민주당이 독식했다라는 이런 비난과 비판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 이재명 대표 연설에서 헌정수호연대라는 연대 틀을 또 연대의 가치를 말씀하신 거는 조금 평가할 만하다. 다만 이것이
성과 있게 진행하려면 제가 볼 때는 연대 대상이라든지 연대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연대가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한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 좀 심도 있게 좀 논의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이 큰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주자처럼 얘기가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 연대 틀이 공고하고 신뢰감 있게 진행하려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정치적인 양보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금 뭐 논의하기는 좀 이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정도의 각오하고 그런 정도의 그 결심이 없어서는 이 연대가 사실은 성공적으로 이끌어지긴 되게 어렵고 잘못하면은 나머지 제 세력들을 그냥 들러리 세우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귀착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씀하고 화두를 던진 거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헌정수호 연대 폭이 어디까지냐. 예. 아까 이제 원탁회의는 사실은 헌정수호 왼쪽 연대 수준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 좀 더 폭넓게 넓힐 필요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 뭐 한동훈도 만나고 예. 이준석도 만나고 뭐 예. 유승민도 만나라. 예. 뭐 이런 얘기한 거는 조금 의미가 있는 부분 같고요. 두 번째는 그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의원님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촛불의 성과를 얘기하시면서 한 건데 그와 관련해서 김경수 의원이 큰 실수를 했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심상정이나 뭐 제안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런 논란이 있고 그런 비판이 있다는 제 기억으로 이후에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격과 결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안에서 같이 포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개별적으로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연대의 문제는 개별적인 차원에서 해소돼야 할 문제가 아니고 정치 세력과 세력 간의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그 세력이 지향하는 바를 일정 부분 어디까지 포용하고 같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것이 개별적인 수준에서 소화하려고 했던 이것은 사실은 연대나 연립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주의해야 될 두 번째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했듯이 뭐 개별적으로 뭐 장관 입각할래 뭐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 연설문 하나 좀 살펴보죠. 예. 일단 지금 최근에 이제 주 52시간 논란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참 좋은 얘기긴 해요. 주 4일 근무하는 나라로 만들자. 좋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공정 성장과 사회 대결을 완성해서 사회 대타협으로 가자. 그 부분인데, 말만 들으면 참 좋은 얘기 같은데, 일단은 최근 52시간 논란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좀 약간 좀 의외이긴 했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도 이제 이걸 조금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방금 우리 이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님이 본인의 이제 성장론 공정성장론이죠. 네. 공정성장론이라는 화두를 던지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 어쨌든 문맥으로 컨텍스트를 좀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좀 단순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새롭고 공정한 성장으로 양극화 불평등을 완화한다. 또 하나는 기본권 보장을 두툼하게 해서 그런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가지고 혁신의 용기를 내야지 새로운 성장도 또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다라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일단 공정성장론 내용의 구조 자체는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포용성장론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포용성장 시즌2처럼 보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거기에 이제 기본이란 개념들을 이제 다시 넣었다라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공정성장의 핵심으로 이제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고르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성장의 기회를 나누는 것하고 성장의 결과를 나누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공정성장이라면은 성장의 기회를 나누기가 지금까지 이제 많은 애를 써왔어요. 사실은 성장의 기회라 한다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대중소 기업 관계에서의 문제도라고 좀 협의해서 논의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동방성장 문제도 있었고요. 보형성장 문제도 다 있었는데
아주 성과 있게 이것들이 추진됐다라 보기 어려운 지금까지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공정선거는 뭐가 다를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함도 있고 사실 의구심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공정 분배에 대한 문제인데 공정 결과도 나눠야 되니까 결과를 나누려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세금 문제밖에 없어요. 네. 근데 세금 문제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뭐 상속세 얘기를 하셨지만 상속세 문제 갖고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공정한 분배에 대한 문제를 지금쯤 얘기하려면 이제 부유세 얘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얘기를 안 하는 거 보니까 대선 때까지는 안 하실 가능성이 있다. 혹시 정권을 잡으면 뭐 다시 그런 화두를 꺼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클릭이라고 본인들도 얘기하고 있지만 우클릭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 스탠스로 봤을 때는 이런 공정한 분배에 대한 문제를 좀 강조 있게 얘기하실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또 연장선상에서 아까 이제 주 4일제, 뭐 4.5일제 얘기도 하시고 주 52시간 예외 규정도 얘기하시는데 저는 주 52시간 예외와 관련해서는 말씀 자체는 틀리지 않아요. 사실은 보면 노동의 강도와 시간을 늘리지 않은 선에서 그 다음에 그 대상도 대단히 협소하게 이제 뭐 반도체에 대한 R&D 분야에만 그것도 뭐 1억 5천만 원 이상의 5천만 원 이상의 이게 연봉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런 되게 협소하게 해서 예외를 둘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언론들을 통해서 좀 지켜본 바에 따르면은 이제 소위 R&D를 하는 모든 업종에서 너도 나도 우리도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설문조사도 했더라고요. 어디 뭐 경제단체에서 보니까 해가지고 설문조사 하다 보니까 많은 R&D를 하고 있는 다른 업종에서도 우리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을 설문조사 결과만 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분위기로 좀 이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 52시간 예외 규정이라는 것이 저는 오히려 거꾸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먼저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 노동관계법에 따르면은 특히 근로시간과 관련한 노동관계법에 따르면은 선택적 근로시간제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대한 범주하고 범위를 규정해 놓은 게 없지 않아 있어서 문제인데 그것들을 활용해서라도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예외를 두지 말고 차라리 범주를 한번 같이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나 생각해서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오히려 거꾸로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려면 연구인력을 더 뽑지 필요하면 세 사람 해가지고 안 되면 네 사람 뽑아서 하든지 그걸 시간을 나눠서 하든지 예를 들자면 예전에 보면은 이게 이제 일자리를 나누는 거거든요. 노동 강도를 올리거나 노동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일자리를 나누자는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 그래도 중도개혁 진보 정치를 해왔던 분들의 대부분 기본적인 방향이었는데 그렇다면 52시간 예외에 대한 그 필요성 반도체에서 이제 반도체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하다 한다면은 오히려 연구 인력을 더 늘리는 게 낫지 않냐. 늘려서라도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연구 인력을 더 뽑는데 비용이 더 들고 해서 부담스럽다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R&D 세제 문제를 좀 더 손대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해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 차라리 시간제를 흔들기보다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의문점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가 좀 더 깊게 됐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주 4일제 문제는 전 개인적으로 좀 서둘렀다 너무. 왜냐면 지금 주 4일제 뭐 4.5일제 하기 전에 이제 주 52시간인데 보통 이제 주 40시간 12시간 정도는 초과 근로를 할 수 있게 해놓는데 그것조차 그 혜택조차 못 받고 있는 계층이 너무 많거든요. 특히나 주 52시간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수치가 거의 17, 8%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거의 이제 근로자성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던 자영업자들. 그 사람들은 거의 주 6일, 주 7일 일하시는 분들이거든. 근데 이런 분들도 20% 가까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둘 다 합치면 40%, 거의 반수 가까이 된 우리 이제 거의 근로자성을 띠고 있는 노동자들을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지금 주 52시간, 주 4일째 그러면 그건 남의 나라 얘기예요. 사실은 보면. 근데 그분들의 근로시간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이렇게 주 4일째 툭 던져놓고 나면 그분들이 감당해야 될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사실 걱정도 없습니다. 뭐 처음 연설문에 이제 그 내용이 구체적인 항목으로 나온 게 이 부분이었는데 예. 한번
그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의외였습니다. 물론 이제 계엄을 통해 가지고 무너진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회복하고 다시 성장시키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좀 아주 논란이 여지가 충분히 다분한 그런 그 주제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그 이재명 대표가 뭐 항상 주장하는 이 소비 쿠폰, 상생 소비 쿠폰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추경인. 네, 추경 30조인가요? 30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이제 상생 소비 쿠폰을 발급을 하자 했는데 뭐 본인의 뭐 소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견이 워낙 많은 부분, 논쟁적인 부분이라 그렇긴 한데 일단은 뭐 지급 대상과 지급 시기 문제를 잘 조절하면 뭐 그냥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그 이슈이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추경 성격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추경이 공짜가 아니에요. 추경은 그러니까 돈 빌려가지고 근데 누구한테 빌리냐면 미래 세대한테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어야 될 부채를 늘려가지고 그래서 적자 부채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나라가 져야 될 빚을 늘려서 그 빚을 가지고 지금 어려우니까 쓰자. 그래서 조심히 써야 될 부분입니다. 조심해서 써야 될 부분이어서 이거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미안해하면서 써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은 엄격히 보면. 그리고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쭉 뭐 그 연구한 집단들이 있는데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장률이 줄어듭니다. 잠재 성장률도 줄어들고 이게 유럽도 그렇고 여러 나라에서 증명된 바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가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이제 자꾸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바가 있다. 우려를 갖고 써야 된다. 써도 라는 측면이 있고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뭐 시장 바닥이나 동네 나가 보면 알다시피 IMF 때보다 훨씬 어려웠다고, 뭐 예전에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웠다고 그러고 이렇게 어려운 처음이라고 그러고 저희 동네도 하다못해 가다 보면은 1층에 상가가 이제 문 닫고 이 임대라고 써 있는 집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경기를 다시 좀 부양해야 될 필요성 자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급해서 이제 추경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민주당은 자체 추경안도 냈어요. 35조로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는 30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추경안을 사실은 제출할 때는 35조를 내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 보면은 뭐 다른 내용들도 다 있지만 역시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그 상생 소비 쿠폰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이름을 정확하게 지은 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이제 거의 25조를 가까이 쓰게 돼 있어요. 15조, 그러니까 상생 회복 소비 쿠폰. 이게 이제 13조 쓰게 돼 있네. 13조 쓰게 돼 있는데 전 국민 대상으로 25만 원씩 이제 그렇게 쓰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논란이거든요. 논란인데 왜 논란이냐면 이게 이제 선거 이제 기대되고 예상되고 있는 선거를 앞두고 국가 빚을 가지고 누군가 정치적으로 생색내려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이미 정치적 논란거리가 돼버린 거죠.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인데 이게 정치 논란거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논란거리가 된 문제를 가지고 싸울 시간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보다 좋은 추경안이 나오면 이 전국민 25만 원 지원하는 문제, 쿠폰을 지원하든 뭘로 지원하든 간에 양보할 수 있다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정치적 논란 하지 말고 논란 빨리 접고 좀 빨리 국정협의체를 통해서라도 좀 합의해서 추경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추경은 한자 했을 때는 이제 하려면 갑자기 빨리 하는 게 좋고요. 규모도 충분한 규모로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게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서 일회성에 그치는 게 좋고, 이게 몇 가지 원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입각해가지고 추경을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추경 자체를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지금은 추경, 그러니까 이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추경보다는 그 금리 인하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견을 제출하시는 전문가 집단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로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 금리 문제가 이게 미국 금리하고도 사실은 상관관계가 없지 않아 있고 우리만 금리 내렸을 경우에 환율 문제는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하는데 혹자는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 걱정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급하다.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으면 모든 카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전문가들 통해서 얘기를 좀 더 들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방식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위기 상황이고 지금 이 경제 문제에서 대단히 큰 문제라고 거기에 합의가 한다면은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쓰는 게 좋다. 함께. 그래서 그게 추경이 됐건 금리 인하가 됐건 좀 빨리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주당의 그 정책통 의원들한테 뭐 이윤 의원님이 직접 가르쳐 한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그 소위 쿠폰 같은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땜질식으로 대중 처방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하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다 했단 말이죠, 그죠? 예. 예. 오히려 우리나라는 이런 경기 부양 정책 같은 경우가 아주 소극적으로 실시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만큼 또 훨씬 더 심각한 경기 상태이기 때문에 글쎄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것저것 가릴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일반 국민들이 체감해서 그다음에 이제 바로 소비를 통해 가지고 흐름을 증대할 수 있는 소비 쿠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잠깐 꼬인다. 나중에 편집할 거니까 저는 뭐 당연히 선택적인 하나의 카드로 고려를 해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논란거리가 좀 있어요. 없지 않아. 뭐냐면 그 소비 쿠폰이 됐건 전국민 지원금, 뭐 현금 지원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이게 경기 부양책으로 쓰려면 이게 이제 재정 승수 효과를 누려야 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게 재정 승수 효과라는 것은 재정을 얼마만큼 쓴 만큼 이게 전 국민 실질 GDP나 명목 GDP에 영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올릴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올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재정 승수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게 이게 현금성 지원 관련해 가지고 보면 이게 기존에 소비하던 것에 플러스해서 이 돈을 쓰면 승수 효과가 큰데 기존에 내 현금 쓰던 거를 받은 돈으로 대체 소비해버리면 승수 효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소비 패턴들을 지금까지 이제 코로나 때나 그 전에 썼던 거나 이렇게 현금성 지원했던 거, 소비권 했던 것들을 조금 한 번쯤 재정당국이나 경제당국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서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검증 한번 해봤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 일들 안 하면서 이게 효과가 있니 없니 논란을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문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것 논란할 쯤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일단 심리적으로도 어쨌든 지원했으면 빨리 지원하고 특히나 보다 어려운 계층에 두텁게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동의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원해서 이분들이 좀 심리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소비 패턴들을 조금씩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에 참 난감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계엄과 내란으로 인해서 무너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파격적으로 들고 나온 게 국회의원 소환제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불체포 특권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고 그렇긴 한데 일단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 소환제를 들고 나온 것은 어쩔 수 없이 직접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요거를 외면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선택일까요? 저는 이 문제는 조금 이게 한 번 더 별도의 섹터에서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 일단 직접 민주주의가 선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위기가 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민주주의 역사는 엄격히 보면 직접 민주주의에서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로 발전했고 지금은 그 대의제, 간접 민주주의에서 수기 민주주의로 발전한 과정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이걸 다시 직접 민주주의 강화로 한다는 의미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을게. 극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민주주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프랑스 대혁명의 그 혁명의 열기를 갖고 등장했던 게
소위 자코뱅당이라고 하죠. 로베스피에르의 공포 정치야. 저는 그거를 단두대 정치라고 보입니다. 그 혁명의 열기를 갖고 단두대 정치를 했어. 그것도 좀 다른 의미의 저는 직접 민주주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마녀사냥하듯이 했으니까 정적을 제거하고. 저는 이렇게 내란 정치, 윤석열에 반대하는 이 거대한 국민적 흐름, 이 혁명적 이 열기를 거의 혁명적 열기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열기를 가지고 직접 민주주의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한다. 저는 글쎄요, 이 방식이 옳을까? 과연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서 이게 맞는 방식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역사적으로 우리 민주당만 보더라도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님의 그 수평적 정권 교체로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과정을 밟았고 그 위에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소위 이제 참여민주주의, 이 대의민주주의를 어쨌든 좀 보완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본인 스스로의 여러 가지 이제 비전도 말씀하시고 정책도 말씀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 민주주의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서 등장했던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 이제 와서 보면은 팬덤 정치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집단 거의 소위 확증 편향의 사회에서 이게 팬덤 정치. 얼마 전에는 아마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직접 민주주의의 이제 이 외피를 쓴 이 소위 팬덤 정치에 대해서 질타한 적도 있고 이런 우려들을 많이 제기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국회의원은 국민소환제를 하겠다라는 것이 그 순수한 뜻에도 불구하고 누차 오히려 뭐 저쪽 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정적 주기용 쓰이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팬덤 정치에 기반해서 국민소환제를 한다면은 그렇게밖에 귀결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사실 의문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부적 정치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체성 정치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비판적 이 담론들을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 확증 편향 사회에서 무오류의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집단만이 선이고 저쪽 집단은 악이라는 이 진영 논리 전쟁 같은 이 소위 정치판에서 직접 민주주의 강화라는 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에 대해서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적 효과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치적 효과를 트럼프에서 봤잖아. 트럼프의 마가가 하여튼 이 팬덤 정치의 성공을 케이스를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유혹을 벗어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탄핵 100번 당해도 이상할 것 없는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진짜 받치고 있는 태극기 성조기부자들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정치판이거든. 그리고 그것이 트럼프는 성공의 길을 만들었어. 어쨌든 그 정치의 성공의 모델을 만든 사람이야. 쉽게 지금 현실 정치인들이 특히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기대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재명 대표나 그 외 세력들이 팬덤 정치를 포기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직접 민주주의 강화하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한다? 저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지 사실 개인적으로 대단히 우려스러움을 갖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간접 민주주의보다는 직접 민주주의가 더 좋지 않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직접 민주주의도 뭐 낮은 수준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절차와 경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평해라고 그래가지고 아래로부터의 직접 민주주의의 형식을 채택을 했었던 나라고. 지금 이제 사회주의가 몰락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정치 제도 때문에 몰락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 일단은 대의제 민주주의보다는 어찌됐건 간에 그 유권자들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간소하게 반영할 수 있는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일단 뭐 원칙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팬덤 정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인기 영합에 해서 거꾸로 이제 대중들을 트럼프처럼 조종한다거나 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 특히나 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고민하는 제 세력들이 한번 심각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기한 부분들이 저는 그런 담론들에 대해서 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정치학자는 대의제에 대한 담론이 소위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수기나 공화주의를 통해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해야지 대의민주주의 보완이 직접 민주주의 아니다라고 아주 단언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 왜 이제 그런, 실제 연구 집단들에서 그런 논의를 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 정치 활동, 그 다음에 현실 정치를 하고 계신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야 된다. 이 직접민주주의 강화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이 광장에서의 열기들을 받아 안고자 하는 이 정치인들의 욕구가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 결과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작동된 그 자를 그대로 했어. 그래서 그냥 단도 정치를 계속 하신 거야. 그 모습을 할 건지, 아니면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한번 우리 애써서 한번 가볼 건지,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도 그 길을, 우리도 수기민주주의나 공화주의로 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정도의 성숙한 민주의식들이 있다. 라는 관점에서 저는 이 문제는 조금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진짜 고민할 지점이 있다. 그러면 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좀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근데 국민들 대다수는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 강력한 권력, 그 특권, 이거에 대한 불만은 이건 뭐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근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선택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한 번 뽑은 국회의원이 4년간 불체포 특권에다가 일반 국민들은 누릴 수 없는 다양한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어찌됐건 간에 견제 장치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특권을 좀 많이 내려놓거나 내지는 축소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뭐 특권, 이게 우리 이제 이 국회의원 특권 문제와 관련해서 히스토리를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사회에서 그 담론을 누가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실제 처음 만든 제 기억으로 국회의원 특권 문제에 관련해서 제일 먼저 세게 문제 제기한 집단은 조선일보입니다. 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조선일보가 소위 이게 반정치 정서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그 반정치의 핵심의 국회의원이었어. 그래서 그 반정치 정서에 해가지고 그 반정치 정서가 쫙 이게 그 국회의원 개인이 갖고 있는 흠결에 대해서, 흠결들을 이게 제도적인 문제있냐 만들어가지고 사실은 끊임없이,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또 맥혔고, 왜? 국민들 입장에서 먹고 살기 힘들면 욕하고 싶은데 욕할 대상이 제일 만만한 게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아요. 정치인들이 제일 많았어. 사실 엄격히 보면. 거기에 편승해서 이 만들어 놓은 것이 반정치 이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가장 먼저 타겟됐던 게 국회의원이고, 그 중에 했던 게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많다. 월급 많이 받는다. 뭐 얘네들은 열차도 공짜로 타고 비행기도 공짜로 타고, 얘네들은 나쁜 짓 해도 체포되지도 않고, 뭐 이런 다 그런 거 만들었어요. 근데 대의제에서 국회의원들한테 특권을 준 이유는 간단하다. 개인한테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국회는 헌법기관이라 해요. 국민들이 자신의 대표로서 뽑았기 때문에 그 대표가 대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권한과 영역을 정해준 거야.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아까 특권이라고 했으면 특권들을 준 거예요. 근데 그 특권이 지금 시대에, 지금 사회적 환경에 맞지 않는다면 당연히 바꿔야죠. 바꿔야 되고, 없앨 수 있는 건 없애야 되고. 다만 지금 시대에 맞는 또 다르게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특권이 있으면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접근해야지,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권한과 권력이 전 나쁜 거야, 쟤네들은 뺏어야 돼 라고 하면은 국회의원 뭐하러 뽑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한다면은 요새 인터넷 세상에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투표에 투표, 전자투표. 뭐 하나 결정할 때마다 전 국민이 그냥 전자투표하면 되지. 뭐하러 국회의원을 뽑고 애써서 정치 만들고 당 만들고 하겠습니까? 거꾸로 본다면, 아주 이게 극단화시켜서 얘기한다면, 우리들이 대의제를 만든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헌법은 아직도 대의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리고 그 대의제에 보면은, 대의제에서 대의제의 대표로서 뽑힌 사람은 이 자유임의 권리라 해가지고, 자유인권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스스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 함부로 이 사람들을 탄핵하거나 내보내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헌법도 그렇게 해놨고, 제가 알기로는 헌법 대법원인가 헌재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거를 통해서만이 신임과 불신임을 물을 수 있다고 이미 정리해놨어.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그냥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막 불러일으키고, 여론 불러일으켜서 얘 물러나게 하자, 이런 거 문제 있다. 소화. 실제로 현실법에서, 현행법에 위반 사항이 있었으면은 일단 국회에서 해야지. 그리고 국회 윤리심판 기능이 있는데 그게 형해화되고 손방망이 처벌하고 지들끼리 감싸니까 그렇게 문제됐으면 오히려 그걸 못하게 해야지. 차라리 그렇게 접근해서
잘못한 국회의원이 있다면은 충분히 처벌받고 충분히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들을 만드는 게 낫지. 그게 이제 이게 민주주의 근간들에 대해서 아직 논란거리가 있고 논의가 있고 역사적으로 더 훨씬 고민해야 될 지점이 많은 얘기를 갖고 이렇게 툭 던져버리고 이 소위 광장의 열기를 여기다 편승해가지고 뭔가 해보겠다는 식으로 덤벼든 것에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까 뭐 그 윤리위원회 이런 걸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국민들이 느끼는 불만이겠죠. 일반 국민들은 뭐 말 아무게 또 그 말을 막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근데 국회의원들은 국회 해관에서만 하면 아무런 책임도 지지도 않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권력과 뭐랄까 정책에 대한 소신을 격려하거나 응원하기 위해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특권이지 예. 뭐 가짜 뉴스 되는 대로 떠들라고 하는 특권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그죠? 근데 예. 그걸 국회의원 스스로가 잘 구별하지 못하니까 예. 그건 잘 뽑아야죠. 그러니까. 잘 뽑아야 된다. 잘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당 보고 뽑아서도 안 되고 사람 보고 뽑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잘 뽑아야 되는 게 결국 이제 유권자 책임이다. 잘 뽑는 게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유권자 책임이다. 근데 이제 그 지자체장 같은 경우는 주민소환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장 주민소환제 있는 건 간단합니다. 그분들은 인허가권이 있어서 그래요. 음. 집행권한이 있어서. 뭐 단순합니다. 집행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회의원들은 인허가권 없습니다. 인허가 강요권이 있잖아요. 강요권. 그건 이제 강요권이 있잖아요. 강요권인데 그러면은 그 현행법 위반입니다.